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유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다시 한번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이 모두 다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도 문제입니다. 셀코리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4천억 원 넘게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코스피 쪽으로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들어와야지 시장이 반등이 가능할 텐데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고민을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이 약하고 시장 전반적으로 힘이 약하다 보니까 주도주도 없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테마성 종목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개별 종목별, 업종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투자자가 중심을 잘 잡고 휩쓸리지 않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2시간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포인트 잘 잡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 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현재 2시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시장은 3시를 기점으로 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3시에 TSMC가 드디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이번 주에 이 빅테크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 가운데 ASML이 실적을 발표를 했고 오늘은 파운드리 1위 업체인 TSMC가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일단 TSMC의 실적 발표는 늘 중요했습니다만 오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외국인들 수급이 이탈한다라는 점, 그리고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된다라는 점, 이 중간에는 반도체주가 있기 때문인데요. 키움증권 측에서는 이제 반도체주에서 반전의 단서를 찾아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은 어느 정도로 나오게 될까요? 시장의 전망치는 이렇습니다. 일단 순이익 같은 경우는 3,001억 대만 달러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자릿수 이상의 성장 흐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42%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TSMC는 앞서서 7일에 이미 매출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체 매출은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236억 2,200만 대만 달러를 기록한 바 있는데 매출 역시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2자릿수 이상의 성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나온 매출이라든지 오늘 나올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3분기가 기준입니다. 한 달 전인 9월 30일 마감 기준인데요. EPS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3분기에는 1.79달러 그리고 4분기에는 1.91달러의 EPS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TSMC 실적 안에서 어떤 부분을 관전 포인트로 삼아보면 좋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외신의 보도를 저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배런스지에서 나온 보도를 정리를 해봤는데 TSMC는 지금까지 AI 쪽의 기대 랠리를 책임지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TSMC 작업 속도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이 작업량이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TSMC가 만약에 공장을 좀 빨리 돌리게 되면 엔비디아가 빠르게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현재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이 TSMC의 생산 속도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TSMC의 실적은 중요하게 됩니다. TSMC의 실적이 좋아진다면 한국 증시에서는 SK 하이닉스 쪽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현재 높아 보입니다.
2024년 파운드리 시장 성장률은 이 10% 이상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첨단 패키징 용량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꽤나 중요해 보이는데요. 배런스에서는 결국에는 TSMC 경영진 입에 시장을 집중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 첨단 패키징이라는 것은요, 여러 칩을 통합해서 엔비디아의 AI 칩에 필요한 부분을 함께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TSMC 실적 발표를 통해서 첨단 패키징의 캐펙스를 얼마나 늘리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신증권 측에서는요, TSMC 첨단 패키징 생산 능력이 2025년에는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업에서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앞서서 2분기 실적 발표 때 전망한 바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첨단 패키징의 캐펙스를 더 늘리게 된다면 시장은 환호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서서 7월에는요, 자본 지출 계획을 300억에서 320달러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280억에서 300억 달러로 전망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실적 발표를 하면 할수록 이 캐펙스 투자가 늘어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시장의 중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이 현재 나온 약간의 악재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디인포메이션즈가 이와 같은 보도를 했습니다. TSMC와 엔비디아의 동맹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엔비디아가 블랙홀 공개 이후 몇 주 동안 고전압 환경 테스트를 실패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블랙홀 생산이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나온 상황인데요. 젠슨황 측에서는 수요 개선을 위해서 블랙홀 설계를 변경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TSMC 쪽의 이야기는 약간 달랐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계속해서 TSMC가 언론 쪽으로나 혹은 다른 쪽으로 본인들이 이야기를 한 바에 따르면요, 엔비디아가 블랙홀의 결함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산을 푸시를 했다, 생산을 서둘렀다라고 밝혔고요. 엔비디아 측에서는 블랙홀 생산이 늦어진 원인으로 TSMC의 기술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UBS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TSMC 쪽에서 약간의 기술 결함이 있었다라고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좀 잡음에도 불구하고 TSMC의 주가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주가가 현재 시장의 심리를 잘 반영을 하는 듯한데요.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TSMC가 오늘 또 이 엔비디아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내놓는지도 시장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한국 증시에 포진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가장 기대를 하는 부분은 SK하이닉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TSMC가 실적이 잘 나오게 되고 앞으로 전망치를 높게 잡게 된다면은 이 말인즉슨 엔비디아 실적도 함께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다면은 당연히 그 밑에 밸류 차이에 있는 SK하이닉스 실적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나 TSMC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된다면은 AI 칩은 여전히 견고하구나, 시장에서 너무나 과도하게 걱정을 했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주가 조정을 아주 깊게 받았다라는 겁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무려 거의 40% 가깝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20% 넘게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신증권 측에서는 SK하이닉스가 의미 있는 수준까지 가격 조정을 받았다라고 봤고요. 실적은 여전히 견조하고 반등 시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오늘 TSMC가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30분 만에 이 주가가 반등하진 않겠지만은 앞으로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도 남았다라는 점, 그리고 TSMC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점이 조금 더 이제 압도적인 전망으로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어떠할까요? 삼성전자 함께 만나보시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사실 SK하이닉스와 좀 비교를 해보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TSMC 실적 발표 이후로는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근본적인 주가 상승이라든지 프리미엄을 옛날만큼은 사실 받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력에서 현재 잡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실적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그널로는요, TSMC의 실적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TSMC 실적 발표 이후로 그리고 주가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계속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또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종목별로는 어떤 시그널 보내지고 있을까요? 종목별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시죠. 4가지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아마존의 소형 원전 투자 소식에 원전주가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구글에서 관련 소식이 나왔는데 이번엔 아마존이 소형 원전 투자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잇따라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 소형 원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증시에서도 간밤에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은 미국의 도미니언 에너지 등 에너지 기업 3곳과 소형 원전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아마존은 이들 3개 에너지 기업을 통해서 향후 원전 전력 확보를 위해서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8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의 원전 러시에 더해서 국내에서도 한국 내부적으로도 체코 원전 관련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관련주들의 매수세 몰리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 서전 기전 같은 종목들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자 결정의 첫 발견 소식에 모비스 등 초전도체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비스의 경우에는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현재는 20%대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자 결정이라는 것은 액체와 고체의 특징을 모두 가진 전자입니다. 이 전자 결정을 국내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들의 온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연구팀이 고체 물질 속의 전자가 액체와 고체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전자 결정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연구 결과를 유명한 국제학술지인 네이처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이론으로만 존재했던 이 전자 결정과 관련해서 존재를 밝혀낸 연구가 등장하게 되면서 초전도체 관련해서 앞으로도 연구에 더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전해지면서 한국의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뜨거운 관심 받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 열어볼까요? 한미 반도체 소식입니다. 창사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도 3에서 4%까지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잠정 실적을 내놓았는데 뛰어난 실적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한미 반도체의 호실적에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는 TC 본더의 장비의 판매가 늘어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측은 TC 본더의 매출 생산 능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신규 공장을 또 내년부터 가동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매출 성장세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올해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또 마이크론까지 고객사로 확보를 한 상황인데요. 6세대 HBM4부터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본더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기대감까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현대 로템 소식입니다. 폴란드 2차 개혁 체결 전망에 주가 신고가인데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폴란드와의 K2 전차 2차 계약이 올해 내로 체결될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를 크게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2차 계약 금액은 1차 계약 금액도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도 현대 로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현대 로템에 대한 목표 주가 79,000원으로 30% 가까이 올려잡는 리포트를 오늘 내놨고요. 미래에셋증권도 현대 로템에 대한 목표 주가 78,000원으로 20%가량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11월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MSCI 지수 편입의 조건에 시가총액 6조 원이 기준이 되는데 현대 로템 어느덧 시가총액 7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MSCI 편입
기준을 충족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MSCI 지수에 편입될 것이란 기대감에 외국인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예상치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4개의 종목 헤드라인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엔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연결해서 더 자세한 종목별, 업종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4개 종목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 이 중에서 혹시 주목하고 계신 이슈 있으실까요? 원자력 관련된 SMR 관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조에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원전주, SMR 관련주의 랠리가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바로 말씀해 주셨던 두 가지 뉴스 플로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글에 이어서 아마존도 SMR 투자 랠리에 동참을 하면서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까지 전 세계적인 글로벌 빅테크들이 SMR의 투자 의지를 나타냈고 구체적으로 그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밀집되어 있는 최대로 밀집되어 있는 버지니아에 추가 SMR 설치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두 번째로는 그 전일 미국의 에너지부가 9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 원자력 기술 건설과 설치 관련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SMR 관련된 그 주가 랠리가 전일 미국 시장에서 큰 폭으로 나타났고 국내에서도 관련된 업체들의 상승이 오늘 돋보이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AI 데이터 센터의 최적 전력원은 SMR임을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이에 따른 정부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모멘텀이 동시에 시장에 밝혀지면서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수주가 나타나는 것은 25년 상반기나 빠르면 늦어도 하반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동안의 관련주의 그 주가 흐름은 뉴스 플로우에 따른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전주 변동성에는 잘 대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감을 앞두고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다면 어떤 종목이 될까요? 하이브 말씀드리겠는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 현재 7% 넘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3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4분기부터 이익이 점진적으로 회복 추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점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일까지의 주가는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외부적인 그런 악재 요인들이 다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그런 가격 매력도가 부각이 되면서 금일 같은 경우 큰 폭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전일 하이브에서 밝혔듯이 그동안 시장에서 기다려왔었던 새로운 수익원인 위버스가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히게 되면서 이제는 4분기부터는 이익이 회복이 되고 내년에 이익 증가가 다시 원년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반영이 조금씩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살펴보자면 동사 같은 경우는 동종업종 내에서 가장 많은 그 하이브 아티스트들의 그 출연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같은 경우 가장 큰 폭의 그 영업이익이 동종업종에서 가장 큰 폭의 영업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또한 위버스 서비스를 오픈하면서 DM이익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현재 주가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에 좀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가격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소식이 지속될 경우는 주가 상승세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이브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선택하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최효은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피 안에서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이브 현재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악재를 어느 정도 소화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삼성물산, 네 번째로는 LG 에너지솔루션, 다섯 번째로는 코스맥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아, 세 번째로는 현대차, 네 번째로는 SK하이닉스, 다섯 번째로는 KB금융입니다.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는 삼성전자로 아주 거세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3천당 제약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3천당 제약은 현재 구간에서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집중된다라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리가켄바이오, 세 번째로는 실리콘2, 그리고 네 번째로는 큐리옥스 바이오시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태성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 가장 첫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알테오젠, 세 번째로는 HK 이노엔, 네 번째로는 흥구석유, 그리고 JLK 현재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슈가 있는 바이오 기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리가켄 바이오인데요. 리가켄 바이오는 악재와 호재가 모두 다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8거래 연속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는 소폭의 매수세 현재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10거래일 동안 주가는 10만 원대에서 12만 원대까지 상승 탄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리가켄 바이오가 주가 상승이 나온 이유는요. 일본 제약사의 ADC 기술을 이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제 한 가지 공시가 또 나왔는데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주가 자체가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의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현재 구간에서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고요. 12만 3,9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세 번째로는 현대모비스, 네 번째로는 SK하이닉스, 다섯 번째로는 KB금융 이름 올리고 있는데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와 완전히 스탠스가 다릅니다. 현재 구간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부터 저점 매수에 들어온 상황이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현대차가 가장 첫 번째, 두 번째가 한화인더스트리얼, 그리고 세 번째가 셀트리온, 네 번째가 기아, 다섯 번째가 우선주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기업이 있죠.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어떠한 이슈가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원전 관련해서 한국 시장에서 좀 늦게 반영이 되는 듯합니다. 약 3주 전쯤이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쓰리마일 섬의 원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아마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원전 투자에 다시 한번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간밤에 뉴스케일 파워가 40% 이상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마존 등이 SMR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라는 소식 때문이었는데 특히나 뉴스케일 파워가 스타트업이었었던 무렵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크게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거의 2억 달러 가깝게 투자한 바 있고요. 이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현재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같은 경우에는 8% 가깝게 상승하면서 2만 1,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강력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주들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닥 안에서 BHI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풍정밀, 세 번째로는 올릭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셀비온, 다섯 번째로는 넥스틴 이름 올리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ABL 바이오가 가장 먼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팔아치우는 기업 ABL 바이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펩트론, 세 번째로는 카페24, 네 번째로는 YC, 다섯 번째로는 솔브레인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종목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공부해 보시죠.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가지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셀비온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상장한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방사성 의약품 시장의 뉴페이스로 등장을 했고 전립선 암을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대 급등세 오늘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셀비온 어떻게 살펴볼까요? 네, 오늘도 양이 어마어마하네요. 또 준비해놓고 보니까. 자, 일단 그 9시 뉴스에서 몇 달 전에 그 혹시 연세의료원에서 그 중입자 치료기 처음으로 들여온 거 혹시 보셨나요, 뉴스? 안 보셨나요? 저 그때 보고 정말 와, 정말 아이언맨의 실험실 같은 그런 이제 암이 이제 정복이 되는 것들이 점점 새로운 무기들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도입이 되구나. 이걸 봤는데 그 중입자 치료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연세의료원에서만 최초로 하고 있는 건데 빛의 속도의 70%에 가까운 빠른 속도로 탄소 이온을 쏘는 에너지 빔을 날리는 거예요, 암세포에다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주 초기의 암에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초기의 암 말고 이제 전이가 돼서 굉장히 말기암으로 하고 이런 경우에는 방사성 의약품으로 치료를 하는. 어쨌든 간에 뭐 중입자니 방사성이니 우리 아까 전에 뭐 원자력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걸 핵으로 발전시키는데 쓰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방사선 동위원소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암의 치료에 이런 것들이 쓰이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에너지빔을 암 부위에 정밀하게 써서 암수표를 죽이는 치료법인 이 중입자 치료 플러스 이 방사선 의약품을 조합을 하면 암의 초기부터 암이 뭐 말기로 갔을 때 이런 환자들을 그 암을 점령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들이 이제 아주 한정된 환자들만 받을 수 있고 한 곳에서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뭐 그 접근도가 아직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인류가 암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발걸음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셀비온은 이제 방사선 의약품인데 지금 그 최태원의 장녀 분께서 SK 바이오팜의 IR에 나오셔가지고 방사선 의약품이 앞으로 유망하고 내가 이걸 이끌어 가보겠다. 이 최태원의 차녀분은 이번에 결혼하셨는데 이제 군대에 이제 여자 그 장교로 가셨잖아요. 이 장녀분은 이제 요 SK바이오팜에서 방사선 의약품의 연구 개발을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그룹이라는 대기업에서 방사선 의약품을 손을 댔기 때문에 이 방사선 의약품이 앞으로 커질 새로운 이제 모달리티가 되는 거죠. ADC 치료제에 이어서 이제 방사선 의약품까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SK바이오팜, 동아ST 그리고 이번에 상장한 셀비온까지 방사선 의약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유일하게 지금 FDA 승인을 받아가지고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거는 플루빅토가 유일합니다. 플루빅토가 암세포를 정밀 타격하는 방사선 미사일 이어서 지금 요 차세대 표적 방사선 의약품 중에 가장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 최근에 카톨릭대 성 빈센트 병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암센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금 최초로 플루빅토 치료가 시행이 됐습니다. 환자들에게 직접 적용이 되고 있고 근데 이 셀비온이 굉장히 조금 임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상 시험 중인데 임상 중간 결과에서 객관적 반응률 일단 이제 표적 방사선 의약품이니까 이것도 표적 치료제겠죠. 요 반응률이 객관적 반응률이 38.5가 나와서 플루빅토의 임상 3상에서 나왔던 29.8을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픽폭이죠. 이것도 방사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써야 됩니다. 신장의 픽폭 측정지가 1베크럴당 0.31 그레이 나왔는데 플루빅토가 임상 3상에서 0.43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효능 면에서 반응률도 높고 안정성 면에서 픽폭 측정치도 훨씬 낮게 나오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물론 플루빅토가 먼저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후발주자로서의 약점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플루빅토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면 바로 2인자로 등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방사선 의약품 시장이 더욱더 커진다고 봤을 때 지금 SK바이오팜, 동아ST, 셀비온 그리고 퓨처캠 이런 회사들이 지금 방사선 의약품 씬에서 이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전에 10% 정도의 상승률이었는데 지금 거의 이제 상한가에 육박하는 상승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뷔하자마자 아주 뜨거운 관심도가 높은 분야에서 셀비온이 급등을 하고 있고 아마 10월 16일 날 상장해서
고점을 찍었던 26,850원. 여기는 지금 1,000원 차이로 따라붙었기 때문에 일단 저 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셀비온. 이제 SK그룹을 필두로 더 커질 방사성 의약품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앞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제테마 가지고 오셨네요. 이 종목도 지금 10% 넘게 급등하고 있고 역시나 바이오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필러와 보툴리눔 독소를 활용한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어떤 이슈가 있나요? 오늘 이렇게 급등한 이유를 잘 못 찾겠어서. 지금 일단 휴젤이 신고가를 갔죠. 네. 자, 메디톡스는 포기를 안 할 것 같고 참 보톡스주를 소송 한다는 게 이슈. 참 피곤합니다. 사실은 이게. 네. 이게 싸움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미국에서 팔리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대웅제약을 대신해서 미국 담당을 하던 에볼루스랑 그 다음에 메디톡스의 파트너인 엘러간, 지금 에브비가 가져갔죠. 이 3사가 합의를 해가지고 지금 그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나보타를 파는 거를 허용하면서 합의로 끝났잖아요. ITC가 판결 내린 것은 21개월 판매 금지였는데 그게 이제 합의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이 또 진행 중이거든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또 걸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타겟이 휴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ITC에서 판정이 나온 게 휴젤에 일단 손을 들어주는 판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메디톡스는 절대 승복하지 못하죠. 다시 제소를 할 것이고 이건 끊임없는 싸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바로 잡으려고 식약처가 시도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균주 출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균주 출처. 이게 자연에 존재한다는 거기 때문에 보툴리눔 톡신이 그 어디서 나왔냐고 했을 때 그때 다 나왔잖아요. 우리도 보툴리눔 톡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점심시간에 통조림 캔, 참치캔에 라면 드신 분 계시죠? 혹시 통조림 캔 따다가 손 베신 분 계실 거예요? 전국에 한 명 있겠죠? 손 뱄을 때 거기서 보툴리눔 톡신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보툴리눔 톡신 기업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식약처에서 너네 균주 출처 밝혀라 했더니 그 직원이 통조림 캔 따다가 손을 뱄는데 거기서 보툴리눔 독소 A균을 발견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뭐라고 했냐면은 마구간을 치우는데 마구간에서 말똥을 치우는데 마구간 똥에 말똥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증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식약처에서 너네 그거 다 내라. 다 내라고 했어요. 너네 모든 거 균주 출처를 다 밝히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결국 무마가 됐어요. 왜냐면 이게 그 개인정보, 기업의 어떤 비밀의 정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하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식약처가 이 기강을 잡으려다가 또 실패했고 그러니까 서로 소송전 난타전을 벌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일단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보툴리눔 톡신 허가를 받은 게 메디톡스, 휴젤, 대웅제약, 휴온스 바이오파마, 종근당, 휴메딕스, 메디카 코리아, 프로톡스, 제테마, 한국 BMC, 한국 BMI, 종근당 바이오, 대웅바이오, 파마리서치 바이오에서 무려 20곳이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어요. 네.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몰라요. 도대체 어디서 발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균주 출처를 밝히라는 것도 이제 무마가 됐기 때문에 밝히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테마는 여기에 처음에 참전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는데 히알루론산 필러를 주로 팔았단 말이죠. 우리가 보필러라고 보톡스 필러를 보통 같이 막는데 그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잖아요. 보톡스랑 필러는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기능이 틀려요. 그러니까 보필러를 처방하는 거예요. 은은님들이 비율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필러는 보톡스의 보완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은 기본은 보톡스란 말이에요. 보톡스 메인, 필러가 에피타이저 뭐 이런 식이죠. 디저트. 그러니까 히알루론산 필러가 주력으로 했는데 62%가 매출이 필러에서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제테마가 이 난리통을 보니까 야 이거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물론 아까 전에 식약처에서 균주 출처를 밝히라는 거는 무마가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밝히지 않아도 되지만 못 모르고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들어갔다가는 소송을 당하기가 십상이거든요. 100%예요. 제테마가 지금 또 뭐 들고 나가고 하면은 우리 균주 출처 훔쳐갔네 이러거든요. 뭐 제테마로 간 연구원이 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일하다가 제테마로 간 연구원이 있다. 그 연구원이 빼돌렸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안 가다가 영국 공중보건원으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확실하게 하려고. 야 우리 출처 확실해?
우리 마곡간 무슨 통조림 캔 아니야. 나 우리 영국 공중보건원에서 인증받았어. 여기서 분양받은 거야 이거예요. 아, 그래서 분양을 받아가서 제테마 더 톡신주 100유닛을 지금 개발해가지고 시각처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툴리눔 톡신 더 톡신이 사전 수출 계약 액수가 8천억 원이거든요. 식약처 인허가는 아까 말했던 받지는 않았는데 인허가가 지금 거의 확실시돼요. 그래서 이거를 받기도 전에 이미 수출 계약을 8천억 원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는 현재 임상 3상이고요. 미국에서는 임상 2상이에요. 메디톡스가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잖아요. 메디톡스 주주분들은 계속 소송전을 했는데 결국엔 결과가 대웅제약은 나보탈 미국에서 팔고 있고 그 사이에 휴제른 보툴리스를 중국에 간 거예요. 메디톡스는 중국, 미국을 다 못 간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하고 중국 시장이 결국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더 톡신 같은 경우에 중국 현재 임상 3상에 미국 임상 2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히려 이 뒤늦게 들어갔는데 확실하게 분양받아서 출처를 확실히 하고 들어간 게 오히려 기존에 들어가갖고 난타전 속에서 막 피 흘리고 뭐 이런 거보단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필러로서 캐시카우를 창출해 놓은 상태니까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를 하는 게 지금 아까 보툴리눔 톡신 AA 하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다 A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툴리눔 톡신 중에 A형 독소예요. 근데 여기서 E형 독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테마가. 이게 뭐냐면 A, B, C, D, E, F, G가 있는데 현재 상업화된 건 다 A타입이거든요. A타입의 장점은 이거예요. 투여한 지 3일 후나 7일 후에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효과는 좀 늦게 나타나는데 지속 시간이 길어요. 한 번 맞으면 지금 거 맞으면 6개월 가요. 그러니까 6개월 뒤에 오라고 해요.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맞아요. 6개월 뒤쯤에 다시 맞으러 오세요 그래요. 그게 네. 이제 많이 맞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짧아질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6개월이에요. 근데 이 타입은 뭐냐? 이 타입은 이 효과가 바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A 타입은 한 3일에서 사람에 따라 일주일 지나야 효과가 나거든요. 팽팽해지는 게. 네. 근데 이 타입은 빨리 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나 내일 당장 소개팅 있는데 그쵸. 그 사람들은 이 타입을 맞으면 바로 나타나요. 대신에 이거는 6개월 이상 효과가 지속되는 A타입이랑 다르게 4주밖에 안 가요. 대신에 빨리 효과가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타입을 개발하게 된다면 굉장히 시장에서 효능성 있게 쓰일 수가 있어요. 그쵸. 급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타입을 개발하고 있고 개발을 아직 하진 못했어요. 그리고 치료용입니다. 치료용. 지금 이 독소가 그 굉장히 탄저균에 비교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균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자꾸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요것을 이제 저기로 치료용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은 미간 주름이나 주름을 피는 건데 이 치료용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 치료용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미용용으로 쓰고 있는데 세계 시장에서는 50%가 넘는 게 치료용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식품의약처에 요 지금 뇌졸중 후에 상지근육 경직이 온 환자 요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간 주름 개선용으로는 이미 품목 허가 신청을 받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뇌졸중 후 상지 근육 이상이 오신 분들, 이분들에게 치료용으로 쓰이는 것도 지금 임상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테마는 뒤늦게 들어갔지만 네. 여러 것을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영국 공중보건원으로부터 균주 분양을 받았다는 이게 있으니까 이제 여러 개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치료용으로도 해보고 E 타입으로도 해보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피 터지는 전장 속에 미리 들어간 게 아니라 뒤로 좀 물러나 있다가 야 요렇게 판이 돌아가네. 우리는 제대로 처음부터 받아 시작해야겠다. 요렇게 한 거죠. 지금 오히려 뒤늦게 들어가서 조금 머리를 쓰고 좀 늦췄던 게 제테마에게는 굉장히 좋은 득이 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필러를 주력하고 있고 또 E타입 치료용 관련해서 보톡스까지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주가 흐름 전개가 될지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김동준의 스몰캡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그룹의 서울금융센터 김동준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또 이제 스몰캡 기업을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 오늘 소개해 주실 스몰캡 기업은 어떠한 기업입니까? 예, 천보입니다. 2차 전지 소재주고요. 신공정을 적용한 F 전해질이 양산 단계에 진입을 했고 대규모 전환 사채에 대해서 리파이낸싱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재무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과 모멘텀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지금은 스몰캡이지만은 시가총액이 앞으로 탈 스몰캡이 될 기대주입니다. 지금은 스몰캡 기업이지만은 앞으로 스몰캡을 넘어서서 조금 더 큰 기업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 함께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첨보라는 기업이 어떠한 기업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갈 텐데 일단 간단하게 회사 소개부터 듣고 가죠. 예, 이제 그 2007년에 OCI 출신 이상률 연구소장이자 대표이사, 그 최대 주주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공모가 당시 이제 4만 원이었고요. 정밀화학 업체입니다. 이 화학이라는 게 이제 정유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양광, 그리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까지 지배를 하는 그런 이제 응용 분야인데 기술력을 보면은 이제 화학 물질을 합성도 하고 정제를 해야 되고 또 공정 설계를 하고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 이 기술력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 기술력 기반으로 원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소재까지를 국산화하면서 상반기 기준 매출 비중을 보면 전자 소재가 33%, 2차 전지 소재가 54%, 그리고 의약품, 중간체 등이 13%인데 특이할 사항은 2022년 최고 실적을 기록할 때 2차 전지 소재 분야가 70%인데 지금은 54%가 낮춰준 부분이 지금 실적을 반영하는 부분이고 크게 이제 보면 세 개 회사입니다. 모기업이자 본사인 이 실제적으로 첨보가 IT 분야를 담당을 하고 있고 92% 지분을 갖고 있는 첨보 BLS가 2차 전지의 전해질 분야를 그리고 89%의 지분을 보유한 첨보 신소재를 통해서 2차 전지 전해액에 들어가는 첨가제 분야를 담당을 합니다. 일단 첨보의 현재 뭐 전체적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짚고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F 전해질을 좀 짚고 갈 텐데요. F 전해질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어떠한 물질이고 또 현재 뭐 첨보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제 2차 전지의 4대 구성 요소를 보면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근데 이 전해액을 뜯어보면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전해질, 그리고 여기에 붙는 첨가제, 그리고 용매입니다. 그래서 이 전해질은 전체 전해액의 중량 기준으로는 13에서 15%지만 절대적으로 핵심 그 소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존에 있는 전해질 대비 F 전해질이라는 것을 첨보가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해서 21년, 22년에 호실적으로 기록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기존의 전해질은 구성으로는 LiPF6라는 쪽이고 첨보가 세계 최초로 양산 성공한 전해질은 LiFSI라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 F 전해질이라고 약칭을 하는데 어쨌든 21년, 22년 최고 실적을 기록했던 이 F 전해질이 후발업체인 중국 업체가 지내면서 경쟁도 있었지만은 새로운 공장을 이전을 합니다. 충주에서 새만금으로. 이러면서 새로운 공장이 가동이 지연되면서 생산이 공백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매출 비중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F 전해질이 새로 양산 단계에 진입을 하는데 기존 전해질 대비로는 전도성, 안전성, 저온 저항, 그리고 에너지 밀도의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 흔히 좀 뜨는, 좀 캐즘 시대에 뜨는 4680 원통형, 또 LFP 배터리, 또 리튬 황전지 이런 차세대 전지에서는 니즈가 커지면서 재차 F 전해질이 과거처럼 성장을 주도할 거다 이런 측면이죠.
네, F전해질이 앞으로 성장 주력 제품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 듣고 왔고요. 그렇다면 F전해질 가동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지난주에 배터리 코리아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전북 테크노파트 담당에 따르면은 지금 새만금의 2차 전지 소재 쪽을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1개사가 MOU를 약 10조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해놨는데 현재 가동 중인 곳은 5곳입니다. 이 5곳 중에 천보 BLS가 운영하는 새만금 이 공장이 가장 큰 규모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천억을 투자를 했고요. 생산 규모는, 생산 능력은 F전해질이 5,000톤 정도, 그리고 첨가제가 2,000톤 정도입니다. 5월 달에 완공을 했고 6월 달부터 가동 중에 있으면서 시제품을 생산해가지고 샘플들을 수요처에, 거래처에 지금 보내가지고 검증을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양산 단계 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특징적인 F전해질의 경우에는 기존의 회사가 했던 공법하고 다른 공법입니다. 불산이라는 HF라고 하는데 저가의 원재료를 불산을 포함해서 대표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신공정으로 생산을 하는데 이 경우에 과거에 첨보가 생산했던 F전해질 대비 제조 원가가 50% 이상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 양산 성공은 원가 경쟁력하고 수익성 모두를 확보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인플레 감축법, IRA가 적용되는, 그러면 이제 중국산들이 좀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산을 대체하면서 북미 시장에서의 전망이 매우 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기본 인프라를 F전해질에 대해서 10,000톤 정도를 갖췄지만은 지금 본격 가동하고 있는 거는 2,000톤 정도 규모고 1, 2개월에 약간의 보완 투자를 하면은 5,000톤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기에서의 모멘텀은 2,000톤이 5,000톤이 되고 또 추가 투자를 해가지고 10,000톤 되는 이슈가 있고 수요업체, 배터리 업체한테 PO를 받으면 양산 납품을 하기 때문에 2025년 1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 가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가 이제 성공을 하냐 그 여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공만 하게 된다면야 뭐 원가 절감은 확실하고 앞으로 실적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게 실적을 내고 있는지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보의 현재 실적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이제 2019년에 상장했고 상장 전인 18년에 영업이익이 270억 정도, 매출액이 1,300억 정도입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F전해질 세계 최초로 양산하면서 22년에 매출액 3,300억 기록했고 영업이익이 565억, 최고 실적을 좀 기록했습니다. 자, 23년, 24년부터는 이제 공장 이전 이런 것과 맞물려 가지고 매출 감소가 됐고 상반기에는 영업이익 매출액 757억에 1분기에 빅베스 좀 가격이 떨어진 부분을 해서 빅베스까지 해가지고 영업 손실이 262억 정도 크게 좀 난 상황입니다. 자, 신공장이 가동됩니다. 첨보 BLS의 F전해질도 가동되지만은 충주에 있는 첨보 신소재도 새로운 공법을 적용한 피첨가제가 또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 양산 가동이 되면서 25년부터는 실적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2분기부터는 이제 소폭적인 영업이익을 나고 있고 컨센서스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24년에 233억 손실, 그러니까 상반기는 265억 손실했기 때문에 네. 하반기는 흑자가 되겠고요. 25년에는 영업이익 243억, 그리고 26년에는 3,880억 매출에 434억으로 그래서 과거의 영화를 누릴 수 있는 흐름으로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날 거다 하는 측면입니다. 일단 영업이익은 이번 해에는 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은 앞으로 2025년 그리고 2026년의 실적 성장 전망치를 예상을 해주었습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 때문에 앞으로 탈스모캡이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듣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주가의 전략은 좀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예, 이제 모두 다 알고 있지만은 글로벌리 전기차 캐즘 이슈. 맞아요. 그러니까 대중화되기 전에 이제 수요가 예측되는 부분이 있고 또 리튬을 포함한 원재료나 제품가 이런 변동성 이런 건 분명한 변수입니다. 또 다른 게 이제 첨보에 이제 관련된 상황은 과거에 이제 40만 원을 육박했던 주가 시절에 맞아요. 3천억 원의 그 전환 사채하고 신주 인선근무 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환 행사 가격이 30만 원이 넘는 그건데 25년 2월 달에 풋옵션의 청구 기간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보유자가 조기상환 청구권을 이제 행사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재무적 불안정성을 가질 수가 있죠. 왜? 이 돈 받아가지고 대규모 지금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다행인 거는 이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리파이낸싱이 순조롭게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3천억 발행에 관련해서 일단은 KB증권이 종합적으로 주관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KB증권이 총액 인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상률 대표도 상당 부분을 참여를 하면서 대주주가 참여를 한다 이런 측면은 증자 효과로 좀 맞물릴 수도 있는 거고 충분히 지금 말씀드렸듯이 F전환질, 신공장, 신공법에 대한 신뢰성도 갖춰질 것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빠르면 11월 정도에는 리파이낸싱에 대해서 윤곽이 나와가지고 성공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제 재무적 부담이 완화되는 상태고 이거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고 양산되는 공장 또 PO를 받으면은 바로 매출 기세가 되면서 실적 모멘텀이 25년 1분기부터는 뚜렷할 거다. 이런 측면을 감안하면 이제 첨보가 2차 전지 소재주에서도 변방에 머물러 이런 요인도 변방에 머물러 있는데 이제 주도주로 감히 부상이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탈수목입이 될 수 있는 측면이고 거래량이 좀 작은 측면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5%도 있지만은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이 55%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상황들 실적, 양산, PO 그리고 성공적으로 리파이낸싱이 된다면 5%에 불과한 외국인도 충분히 높일 수가 있다. 자, 전체적인 주가를 본다면 역사상 최고가는 37만 원 정도고요. 지금 현재 가는 84% 정도 하락한 상태고 50일 최고가만 하더라도 13만 7,900원 정도입니다. 크게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모가 또 최저가 이런 걸 감안하면 지금은 오히려 매력적인 주가고 그죠. 또 포텐셜을 크게 가질 만한 특히 4분기를 주시해 볼 만한 회사가 첨보다 이런 측면입니다. 네, 첨보 주가 흐름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80% 이상 내려온 기업인데 다만 이제 저점 구간을 지나가고 있고 앞으로 실적 전망도 밝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TSMC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가 2시 이제 방송 시작하자마자 TSMC 실적 괜찮을 것이다 라는 전망 함께 짚고 왔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아주 가뿐히 뛰어넘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40%대의 영업이익 증가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54% 이상 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TSMC는 전 세계에서 또 집중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 주가 반응도 굉장히 빠릅니다. 현재 뉴욕 증시에서 ADR 같은 경우에는 거의 4% 가깝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TSMC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주가 자체가 최근 들어서 거의 신고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3분기 동안에 3나노미터의 공정 출하량은 전체 웨이퍼 매출의 20% 정도를 차지했고요. 5나노미터 같은 경우는 32%, 7나노미터는 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EPS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 ADR 기준으로 했을 때 1.94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전해드렸던 것은 1.8달러였는데 확실히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그리고 EPS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아주 가뿐하게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장 막판까지 시장의 영향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그룹의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요즘 시장의 뜨거운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원전입니다. 그중에서도 소형 모듈 원전, SMR이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 받아가고 있는데요. SMR이 과연 무엇일까요? 원전계의 게임 체인저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증기 발생기와 냉각제 펌프, 가압기, 노심 및 핵연료 등 다양한 이 원전의 주요 기기들을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소형 원자로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대형 원전의 작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소형 원전 SMR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안전성과 편리함입니다. 대형 원전 대비 여러 개의 작은 원전으로 소형 원자로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전원을 각각 개별적으로 켜고 끌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더 높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건설 부지도 적게 들고 건설 비용도 또 적게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더 편리하고 유리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SMR이 전력이 많이 필요한 빅테크나 AI, 반도체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원전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미국의 주요 빅테크 업체들이 주요 SMR 업체들과 손잡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관련주로도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AI 시대엔 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가오는 AI 시대를 맞아서 미국의 주요 빅테크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 사업 등에 막대한 전기가 필요할 것을 대비하면서 원전 활용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에서도 원전주로 온기가 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아마존은 미국의 기업 3곳과 소형 원전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서 아마존이 향후 원전 전력 확보를 위해서 5억 달러, 약 6,800억 원을 투자한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며칠 전에는 또 구글도 관련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SMR 스타트업인 카이로스 파워와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이 카이로스 파워는 SMR 6에서 7기 정도를 제작해서 총 500메가와트의 전력을 구글에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관련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미국 최대 원자력 발전 기업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20년간 독점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해당 원전의 생산 에너지 전체를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에 공급한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주가 고공행진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 전해지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원전 관련주들로 또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BHI, 서전, 기전과 같은 종목들로 또 온기가 퍼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세의 연속성 잘 확인하시면서 원전 관련주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늘 함께 하시는 분들이지만 오늘 더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이 업종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어떤 업종일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방산 기업들이 신고가를 연이어서 현재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긍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 지금은 못 사겠다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함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 네, 부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부담 없다. 지금도 괜찮다. 그리고 늘 부담이 없어도 앞으로 좋아지는 업종에 대해서 늘 긍정적인 그런 스탠스를 가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투자 전략이 좀 맞아 떨어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현대 로템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닙니까? 네. 근데 최근에 좀 이제 주가가 좀 이제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어요. 너무 가파르게 상승이 나와서.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고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설명을 다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박수원 대표님께서는 왜 부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5대3입니까? 거기서 이제 곡물을 수출하는 이제 선박을 파괴하기도 하고 최근에 러시아에서
그래서 대략적으로 약 14명 정도가 사망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최근에 좀 본 적이 있어요. 뭐 그 정도로 지금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긴장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물론 중동 쪽에 지금 이제 전쟁 확산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뭐 원래는 저 이스라엘이 뭐 핵시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시설을 좀 공격하려고 했지만 그런 곳은 공격하지 않고 군사시설만 공격하겠다면서 좀 긴장감을 좀 다운시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뭐 이런 흐름도 있었고, 최근에 또 중국에서 대만을 에워싸는 또 하나의 또 훈련이 있었고, 또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악재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강대강으로 지금 우리나라 지금 북한이 지금 강대강으로 가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이 좀 완화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뭐 동유럽 쪽뿐만 아니라 중동 쪽, 그리고 동남아 쪽, 그리고 동아시아 쪽, 아무튼 지금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런 전쟁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후에 각 나라들마다 원래는 방위비를 거의 지출을 안 했습니다. 예.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뭐 스웨덴이라든가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였고, 거의 그쪽 같은 경우에도 군사력도 얼마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 전쟁에 대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하지 않았었던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뭐 덴마크라든가 밑으로 내려오면 조금 유럽 쪽에서 작은 국가들 있죠. 방위비를 거의 쓰질 않습니다. 예,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방위비가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나고 있고, 최근 뭐 폴란드 쪽이라든가 우리나라 헝가리 쪽이라든가 이렇게 좀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이제 방위비가 계속해서 매년 예산안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여기다 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또 한마디 또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미 육군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1.5조 원 정도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갑자기 13조 원을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서 13조 원을 내놔라 해서 좀 약간 뻥치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조 5천억을 줘도 다 쓰지도 못해요. 다 쓰지 못해가지고 옛날부터 한 10년 전부터였고요. 10년 전부터 뭘 하냐면 돈놀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 돈을 받아서 군사 어느 정도 이제 좀 쓰고 직원들 급여 주고 하고 돈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투자회사에다가 맡겨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다 쓰지도 못하는 돈을 갖다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거기다 13조 원까지 요구한다? 우리나라가 1년 국방비 예산이 60조 원이 넘습니다. 그 부분에 계산해보면 대략적으로 약 20% 정도 달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말이 안 되고, 그 예산안을 어떻게 또 확충할 거냐. 뭐 그렇게 되면 직접세가 됐든 간접세가 되었든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 걷어들여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거 너무 좀 트럼프의 멘트가 좀 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불만은 있습니다만. 매번 이제 주제를 가지고 오시면 불만을 조금씩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방위산업 관련주 뭐 LIG 넥슨도 마찬가지고, 뭐 현대로템이나 풍산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뭐 하나 시스템 또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주가 상승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장 마감까지 30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주가를 먼저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고점 부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들어볼까요?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니 뭐 일단 뭐 긍정적인 이슈는 상당히 많죠. 일단 그죠. 뭐 폴란드에서 이제 K2 전차 2차 계약이 연내에 이제 체결된다는 어떤 기대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도 이 폴란드의 이제 K9 자주 곡사포를 이제 지속적으로 납품을 하는 어떤 그런 계약 사항, 그리고 이제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랍에미리트,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의 천궁2를 이제 공급 계약을 하면서 요 세 나라에 지금 최대 한 10조 원 정도 규모로 지금 납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보았을 때 아무래도 이 방산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이제 어떤 수출 호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연말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주가가 너무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공격적으로 따라잡지 말라는 것이지, 이게 뭐 고점으로 딱 형성된다 이제 이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단 뭐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따라잡지 마시고 여기서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를 해 나아가는 어떤 그런 구간이 되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약간의 여지를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방산 쪽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따라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박선식 파트너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약간 있는 상황이니까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고 잘 대응하시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마켓 무버입니다. 다가오는 11월은 MSCI 정기 지수의 정기 변경이 있는 달입니다. 통상적으로 MSCI 지수에 편입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주가에도 호재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11월 7일이 MSCI 편출입 종목 발표일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편입되고 또 편출될지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 미리 선점하겠다라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현재 가장 강력한 편입 유력 종목으로 현대 로템을 꼽고 있습니다. 이 MSCI 편출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시가총액 그리고 시총의 유동 시총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현대로템 어느덧 시가총액 7조 원 그리고 유동 시총도 5조 원에 육박하면서 편입 기준에 부합을 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11월 말까지 500억 원 이상의 추가 외국인 순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도 모두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 기대치 상회 배경에는 폴란드향 케이트 수출 그리고 철도 사업부의 마진 개선 등이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또 다른 방위산업체가 편입 유력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바로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편입 기준인 시가총액 6조 원 규모의 10%가량 현재 시총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상승 여력을 봐야 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주가가 2배 가까이 오른 데다가 방산 업황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주가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합니다. 여기에 올 상반기 기준으로 수주 잔액이 19조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56%나 급증을 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향 등의 해외 지역으로 수주 낭보가 이어지고 있죠.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연 매출 3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을 받아가면서 MSCI 편입에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의 경우에도 항체 약물 접합체 ADC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면서 올해 들어서 2배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코스닥 시총 25위였는데 현재 5위까지 뛰어오르면서 20개 단위나 점프를 했습니다. MSCI 기준으로 시총을 충족하려면 31일까지 32%가량 상승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가 편입될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편출 예상 종목으로는 시장에서 KT와 셀트리온 제약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KT의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48%를 돌파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KT와 같은 통신주는 외국인 지분율이 49%를 돌파할 수 없는데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 한도, 포린룸 규정에 걸려서 퇴출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지난 2022년에 SKT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지분율이 48% 돌파하면서 같은 이유로 이 지수에서 퇴출이 된 바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퇴출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지난해 말 시총이 8위였었는데 현재 1조 원가량 증발을 하게 되면서 시총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영향으로 인해서 MSCI 편출이 좀 유력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는 편입 종목보다 편출 종목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의 침체가 조금 깊었기 때문인데요. 11월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의 주인공들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는 이 시각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SK 하이닉스인데요.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고 TSMC 실적 발표하자마자 같이 주가가 갑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유의미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SK 하이닉스도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다들 지금 이제 움직임을 발표 이후에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AI 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워낙 지금 판매량이 좀 너무나 좋고 제가 뭐 모건 스탠리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블랙베리 이미 벌써 1년치가 이제 판매 완판이 되었다는 얘기도 좀 나왔던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TSMC가 공장을 100% 이상 가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지금 이제 공장 더 증축 관련된 이제 캐파 증축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공장 가동률 100% 돌려도 지금 이제 맞춰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을 보고 있고, 아무튼 TSMC가 지금 이제 올해 3분기 같은 게 보니까 대략 14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4조 원 정도 순이익이 발생을 했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10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10조 원 대비해서 1분기 만에 40%가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소위 얘기해서 잘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제 TSMC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바가 없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금방 언급드린 종목 중에서 저는 SK하이닉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SK하이닉스 또한 주가 반등 흐름을 현재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인데, 차트를 보면서 잠깐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뭐 3시 10분인데 10분 뒤면 이제 동시효과 들어가는데,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장중에 계속해서 보고 있었거든요. 장중에 봤을 때도 보합까지 또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2.7% 뭐 계속해서 물량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SK하이닉스도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좀 아쉬운 부분은 일단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수급이요. 그렇죠. 수급이 지금 현재 어제 오늘은 좀 매도를 좀 하는 분위기였는데, 근데 막판에 보니까 UBS가 지금 현재 24만 주 정도 이상의 또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에 보면 이제 2시 30분 기준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측정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플러스가 전환되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현재는 매수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고, 그렇다면 내일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좀 갭을 띄우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더 가져가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되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SK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직 없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 괜찮습니다. 매수하셔도 괜찮은 자리니까 꼭 매수하셔가지고 내일 좀 좋은 결과를, 뭐 금요일이긴 하지만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좀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굉장히 긍정적인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TSMC 실적을 오늘 하루 종일 투자자분들이 기다려왔고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완전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뭐 10%포인트 가깝게 좋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함께 튀고 있는데요. 또 TSMC ADR이 현재 뭐 시간의 거래에서 워낙 강력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련주들 함께 뛰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비츠로테크입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전력 인프라 이제 투자로 인해서 이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이 좀 수혜주로 좀 부각을 받았던 측면도 있었고, 또 아마존이 미국 버지니아주 에너지 기업인 도미니언 에너지와 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에 구동한 막대한 에너지의 에너지원으로 이 소형 원전, 이거 한마디로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또 한 번 오늘 또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적인 측면으로 이 비츠로테크가 좀 알맞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비츠로테크는 많은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비츠로셀, 비츠로 EM, 그리고 비츠로 넥스텍, 비츠로 ES, 비츠로 밀텍, 이제 이런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자회사들을 가지고 뭐 전력의 생산, 공급에 필요한 이 전기 제어 장치를 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력기기 사업 쪽으로도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또 이 원자력 관련 쪽으로도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최근 보니까 이제 국제, 한마디로 전 세계적으로 좀 공동 개발하고 있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에 이 진단장치 보호용 1차벽 제작 사업자로 전 세계 6개사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된 업체이기 때문에 기술력은 확실히 좀 인정을 받은 측면이 있고요. 또 이 북미 비상발전기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이 제네락 홀딩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고, 이 제네락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고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츠로테크도 이런 이슈적인 측면으로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볼 건데 주가는 오늘 좀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왔다가 조금 이제 내려가고 있는 어떤 그런 한마디로 좀 주저앉았어요. 근데 오히려 이게 우리가 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2분기 누적으로 영업이익을 한 203억 정도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영업이익이 288억이에요. 즉 올해 영업이익은 400억대를 넘어설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내비쳐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주가가 좀 내려갔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시면 연말까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결국에는 AI랑 연결을 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이 필요하다 보니 미국에서도 에너지원으로 이제 뭐 원전을 선택을 한 것 같고 이에 따라서 관련주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슈는 부각될 가능성 높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인데 박수원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네네. 외국인 수급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고 있는 상황인데 보니까는 11거래일 전과 비교하면은 보유율이 거의 0.5%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꽤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HD 현대인프라뿐만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 HD 현대건설기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두산 밥캣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이런 장기적으로 좀 수급이 강해지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게 지금 이제 전쟁 관련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대두되지만 반대적으로 생각한다면 재건 관련된 이슈도 좀 있다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테라파워라든가 뉴스케이 파워라든가 그리고 이번에 또 구글이 또 SMR에 또 투자하겠다. 그리고 간밤에 또 아마존 쪽에서 5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 SMR 쪽으로 이런 내용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관련 종목들, 건설을 비롯해서 두산 인프라코어가 가장 좋긴 하지만 최근에 제가 두산 인프라코어는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틀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주가 잘 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가 아니라 다른 종목을 좀 우리가 좀 보게 된다면 건설도 좋지만 건설 기계 쪽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다른 종목들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지만 저는 현대인프라코어를 HD 현대인프라코어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현대인프라코어가 지금 현재 주가도 잘 움직여주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솔직히 하방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 지금 현재 저점을 쌍바닥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쌍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더 상승 추세로 전환되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동안 보게 되면 9월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행보 구간을 보여줬지만 이 구간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매집은 지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관도 매집하지 않았고 개인 투자자분도 관심이 없었지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했다는 건 그만큼 현대인프라코어에 대한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부분들이죠. 그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주가 상승 흐름이 잘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네요. 거래량도 단기 상승하겠다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최근에 가져왔던 종목들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공통점이 뭐죠? 이수페타시스도 급등하면서 거래량 터지니까 행보 구간에서 급등하게 거래량 터지니까 제가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또 두산 모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행보하다가 다시 한 번 더 거래량 터지고 상승할 때 또 가지고 나왔어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 종목도.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급등 흐름을 좀 기대하셔도 좋다. 왜? 외국인들 수급이 공통된다. 제가 앞에 어제 그저께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다 똑같아요. 외국인들 수급이 좋았고 그에 대한 행보에서 이제는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강력하게 좀 나아졌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현재도 현대인프라코어는 반드시 우리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가 나왔네요. HD 현대인프라코어 만나보고 왔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네네. 가지고 오시는 기업들 보면은 외국인이 일단 한국 시장에서 팔고 나가고는 있는데 뭐 이런 기업을 이렇게 사고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HD 현대 인프라코어 외국인 수급에 함께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도 오늘 잘 갑니다. 4% 가깝게 상승세, 장중에는 23,000원대까지 터치 나왔는데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대한항공 더 갈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오늘 좀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자, 드디어 이제 대한항공 공식 유튜브 채널에 아시아나항공과 인수합병 소식을 이제 게재를 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다음 달 초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이 기업 결합 최초 승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또 집행위원회가 내건 조건부 승인 요건도 현재 모두 해결된 상황이고요. 또 이제 미국 법무부 쪽에서는 사실상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았었는데 미국 법무부는 이런 이제 승인 여부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별도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결국은 승인한 것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이 다음 달 초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뭐 결합을 이제 최종 승인을 하게 된다면 미국 측도 뭐 사실상 판단도 이제 미국 측 판단도 끝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한항공과 이제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또 최근에 이 항공 쪽 섹터의 실적이 또 좋게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미국 항공사들도 최근에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항공주들도 동반 상승력을 일정 부분 보여주고 호실적도 기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횡보 국면에서 지금 현재 이전 주가를 벗어나는 첫 상승력이 오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대로 우상향 기조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세가 많이 좀 바닥권에서 횡보하면서 주춤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한 25,000원에서 6,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분석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좀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의 상승에 비해서 좀 아쉬운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엔캐리 자금이 다 빠져나가지 못했다라는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 현물 쪽, 이 코스피 쪽에서의 외국인의 매도폭이 줄어들거나 매수로 전환되는 시점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 역시 지금 현재 구간에서 6만 원대를 여전히 좀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6만 원을 좀 이탈하면서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확대되는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여기서 6만 원을 빠르게 좀 회복을 한다라면 단기 저점은 좀 잡혀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6만 원을 좀 지지하는지 여부를 좀 살펴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좀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 반도체 부분에서는
삼성전자를 넘어서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까지 좀 나오고 있으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업종에 대한 방향성이라기보다도 기업 자체의 실적에 따라서 좀 등락이 좀 결정되는 만큼 종목 선별에 있어서 좀 더 신중성을 좀 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쪽을 좀 대응하시면서 가져가 보시고 특히나 좀 최근 미국 시장에서의 원전 섹터들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소형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3분기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강한 업종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안에서 삼성전자는 6만 원대 회복 여부를 집중을 해보고 SK하이닉스 실적에 따른 주가 흐름 향방 함께 집중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 국내 증시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 이분과 함께 하시죠. 주식인포 박근호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좋으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뭐 좀 약간 실망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누가 이제 저한테 주식 투자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시간을 돈과 바꾸는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과 돈을 바꾸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그만큼 수익률이 크면 뭐 사실 즐겁게 기다릴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은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언제까지일지 좀 약간 기약이 없는 듯한 느낌이고요. 오늘 수급적으로 좀 약간 특이 동향이 좀 있었죠. 일단 뭐 거래소 코스닥 장 초반 점심시간 이후까지는 물론 뭐 거래소는 지금 외국인들이 엄청 매도가 많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도 우위였다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산 게 아니라 이제 매도한 물량을 좀 걷어들이면서 매수 우위로 끝났다라는 점은 좀 약간 고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과연 오늘 시장에서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사고 어떤 것을 가장 많이 팔았나 한번 잠깐 짚어보면 오늘 장 초반서부터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기업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하이닉스, 네이버. 네이버는 사실 카카오와 좀 약간 시장에서 다른 평가를 받으면서 느낌이 바닥권으로서는 나빠 보이지 않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하이브를 좀 가장 많이 샀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오늘 뭐 BTS 한 분 전역이라고 해야 되나? 전역하기도 했습니다만은 21년도에 발행한 4천억짜리 전환사채가 있어요. 그 전환사채가 풋옵션이 100% 행사가 됐기 때문에 하이브 입장에서는 그걸 갚아야 되는데 이번에 또 전환사채 4천억을 발행을 하면서 잘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판 종목군들 거래소 기준에서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아무래도 뭐 대부분의 외국인 매도가 삼성전자에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기아를 또 오늘 많이 팔았어요. 주가 흐름 보면 아실 텐데 계열사죠. 현대 트랜시스 파업 때문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매수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파업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게 아니지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악재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악재로 주가가 빠졌을 때는 매수 기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B금융 이렇게 좀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온 느낌입니다. 가장 오늘 시장에서 너무 계속 좋았기 때문에 특별히 뉴스거리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 업종은 방산 업종인데요. LIG 넥스원만 얼마 전까지 정고점 밑에 있었었는데 역시 역사적인 신고가를 대표적인 방산주들이 뭐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텐까지 이제 윗단으로 그 역사적으로 한 번도 도달하지 않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저항선 같은 게 없는 상황이죠. 오늘 뭐 앞서도 잠깐 하이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엔터주들 물론 지적 재산, 그 IP가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주가적으로 작년에 고점 찍고 1년 이상, 1년 반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바닥을 좀 약간 다지는 그런 모습을 엔터주들이 좀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이 언제 다시 돌아올 거야? 언제 무슨 조건이 되면 외국인들이 돌아올 거야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궁금해하실 텐데 외국인들이 돌아오면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달러화 지수가 약세로 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달러화 지수가 한 달째 치고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이익단이 올라가야 되는데 두 개 모두 아직은 좀 약간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네. 달러와 동향 보면서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언제 들어올지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도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팔아치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그래도 장 막파 들어가면서 상승 전환을 좀 더 시도했고요. 0.11% 전거래일 대비 오른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2,600선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현재 구간에 0.05% 약세, 0.13% 약보합권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765선 밑에서 마감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이 4천억 원 이상을 덜어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매수로 대응을 했고요. 개인이 1,000억 원 이상, 기관이 2,000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상황 보시면 외국인이 그래도 장 막판으로 가면서 매도 규모 줄여가면서 소폭이지만 매수 우위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이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337억 원, 기관은 271억 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9,900원 선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네요.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0월 17일 목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참 이슈가 많았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한 가운데 글로벌 투자자들이 기다려온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TSMC가 드디어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실적 발표에 따라서 장 마감 즈음에 약간의 분위기 변화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보합권을 유지하던 SK 하이닉스 그리고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는 시장의 중요한 트리거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밤에 열리는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리고 엔비디아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을지 마켓 스핀을 통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단기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원전 쪽이 4% 이상의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였는데요. 간밤에 이 뉴욕 증시에서 SMR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탄력을 받으면서 한국 증시에서도 원전 관련주들 특히나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원전과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한국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상승 연속성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 테마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오늘 시장 괜찮았습니다. 유전자 치료제 쪽 3.2% 넘게 상승세, 간편 결제 쪽이 2.2%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적 테마로 가볼까요? 오늘 확실히 좀 반도체 쪽이 강했습니다. 1위 AIG 쪽이 4%, 설계 쪽이 3.6%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TSMC 관련주죠. 오늘 시장에서 무려 상한가 안착하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상한가 안착한 기업들도 꽤 많습니다. 엑스플러스 상한가, 넥스턴바이오 상한가, 그리고 세니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한가 안착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셀비온까지 상한가 안착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거래량 상위 기업들 함께 만나보시면 모비스 오늘 이 거래 대금이 크게 실렸고 우리기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 크게 실리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지수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이 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2,609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0.1% 약보합권 765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시가총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 상승폭이 눈에 띕니다. 3.8% 넘게 상승하면서 19만 6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오늘 장중 내내 이 강보합권, 약보합권을 이어가다가요. 이 TSMC가 실적을 발표한 2시 40분을 기점으로 주가 상승 탄력 계속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LG엔솔 오늘 1% 조정, 삼성바이오로직스 3% 조정, 그리고 현대차는 5% 가깝게 조정세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오늘 셀트리온도 조정이었습니다. 신한지주만이 0.7%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오늘 1위권부터 10위권까지 반도체 괜찮았고 금융주 안에서도 신한지주만이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 이외의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조정세가 좀 거셌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쪽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하락세 나타내면서 역시나 오늘 코스닥이 좀 부진했는데 알테오젠, 약보합건, 에코프로 계열사들 오늘 1%대 조정이었고요. HLB도 1% 넘게 조정세 거래로 마감을 했습니다. 69,700원대에서 거래 마감하면서 HLB는 7만 원대 아래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리가겐바이오는 124,0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특히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간 기업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장 막판으로 갈수록 반도체 쪽으로 좀 거래 대금이 크게 실렸고요. 클래시스 3.5% 넘게 상승하면서 이제 엔캠보다도 시가총액 순위가 한 계단 더 올라왔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 수급 함께 받쳐주면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최대 매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캠은 1.8% 이상 조정세 나왔습니다. 이외에 휴젤이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세 나오면서 4% 넘게 상승 탄력 받았고요. 삼천당제 2.6% 넘게 상승세, 리노공업은 오늘 시장에서 0.4%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엔캠을 제외하고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 강하게 가지고 가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목요일 우리 증시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양지수 모두 장중에 등락을 좀 반복하면서 변동성을 보였었는데 전거래일과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 전기, 장비, 조선, 엔터, 항공, 방산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장도 어떻게 좀 대응해 봐야 할지 함께 계속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내일 어떤 좀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최근에 실적 발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한미 반도체 갖고 계셨던 분들 아마 그 한 2시 전까지는 굉장히 좀 이 정도 실적에서 그래도 이 정도밖에 못 오르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래도 장 막판에 하인스와 더불어서 좀 힘을 좀 보여줬고요. 내일 우리나라 그 종목군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가 한 2개 정도 발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국 실물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좀 세세하게 보면은 산업 생산 9월 달 3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9월 소매 판매, 9월 실업률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시장에서 어느 정도 뭐 예측치가 나오곤 있긴 합니다만 사실 서방에서는 중국 쪽에서 발표하는 이 경제 지표를 잘 신뢰를 안 하긴 합니다만은 좋게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중국이 많이 힘쓰고 있는 경기 부양책과 더불어서 화장품 관련주들 내일 지표 나오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주가가 희비가 갈릴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건설 장비 업체들의 가장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지표가 내일 하나 또 발표가 됩니다. 현대 인프라코어 그다음에 현대 건설기계 같은 미국 주택 신규 주택 착공 건수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두 개 내일 한번 눈여겨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지표 그리고 미국 지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도 소비주들 또 건설 관련주들 움직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원전주들 좀 급등세를 탔잖아요. 이 시세는 어떻게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뭐 외국인들 매수세가 가장 좀 크긴 했었습니다만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를 오늘 계속 봤어요. 계속 봤는데 이게 좀 약간 낮게 시작해서 올라가면 모양이 좀 이쁘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초가 기준에서 그렇게 뭐 많이 올랐다라고 하기엔 좀 약간 힘들거든요. 근데 일단 어떠한 산업이든지 처음에는 센티멘탈적으로 출발을 해서 그게 실적으로 미칠 때까지 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테마죠. 지금 현재는 테마인데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죠. 테마는 업데이트가 안 되면은 정말 단기성 어떠한 테마든 단기성 테마로 끝납니다. 업데이트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업데이트가 시장에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원래 소형 원전 전에 그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을 다 갖고 있어요. 만약 구글 본사도 옆에 연료전지 발전소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연료전지 발전소 갖고는 용량이 좀 약간 뭐 모자르다 생각을 해서 소형 원전을 택했고 오늘 그 엑스에너지 지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좀 많이 올랐죠. 원래는 좀 가장 무거운 종목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DL ENC. 글쎄요, 저는 개인적인
속에는 제가 이 주식들을 갖고 있다라고 오늘 단기적으로 매도를 좀 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재료 자체가 앞으로 좀 계속적으로 단기간 업데이트되기 힘든 업종이니까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뉴스 팔로우도 잘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장 공략주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제가 이제 경제방송 보는데 이 종목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많이 되더라고요. 일단 코스맥스를 좀 골라봤는데요. 네. 코스맥스 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OEM, ODM의 양대 산맥 중에 한 종목이죠. 이제 ODM으로서는 뭐 전 세계 1위고 한국 콜마와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기업인데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콜마 계속 올라갈 때 사실 두 기업의 실적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시가총액도 비슷하고 한국 콜마가 계속 올라갈 때 코스맥스는 사실 생각보다는 조금 힘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한국 콜마 올라갈 때 반대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두 회사에서 중국에서 차지한 비중, 매출 비중 한국 콜마는 한 8% 정도 미국 쪽에 굉장히 많이 힘을 쏟고 있죠. 그다음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한 35%가 넘는 비중을 중국에서 차지를 하고 있는데 주가 흐름은 맞게 나온 것 같아요. 미국 쪽에다가 힘을 쓰고 있는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미국 인디 브랜드는 거의 다 한국 콜마가 하거든요. 자, 쭉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중국 비중이 높은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중국이 워낙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면 화장품서부터 줄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가 좀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 물론 당장 뭐 중국 경기 부양책을 한다라고 해서 내수가 살아나고 우리가 안 쓰던 화장품을 사자 이러진 않겠습니다만은 주식이라는 거 꼭 숫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또 있거든요. 분위기가 좀 가장 중요한데 자 그렇다면 코스맥스의 좀 약간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 중국 경기 부양책으로 일단 분위기는 좀 띄운 것 같습니다. 하반 경기 수용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 흐름상 최근에 전 세계에서 화장품 소비량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국가라고 해야 되나 지역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유럽도 아니고요, 미국도 아니고 동남아가 가장 많이 지금 화장품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지금 코스맥스가 이 동남아 쪽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고 그게 지금 현재 미국 쪽 매출보다 공을 지금 들였고 계속 공을 들이고 있는 동남아 매출이 코스맥스 입장에서 미국보다 더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중국을 보는 거죠. 정리를 좀 한번 하면 중국이 경기 부양책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실적으로 반영이 되진 않겠죠. 그러나 서서히 이제 심리적인 부분 개선되면서 이제 내수 소비가 조금 진작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코스맥스 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에서 코스맥스가 화장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기업이 우리 앵커는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코스맥스가 대신 만들어주는 기업. 굉장히 많습니다. 100개? 3,000개가 넘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을 코스맥스가 ODM을 해주고 있다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ODM과 OEM 차이는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OEM 같은 경우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 해서 코스맥스가 만들어주는 게 OEM이죠. ODM 같은 경우는 코스맥스가 우리 이러이러한 화장품을 개발했어. 니네 상표 달아서 이거 팔자. 하는 게 ODM이죠. 전 세계 1위 ODM 기업 코스맥스 어떤 그 한국 콜마와의 주가 눈높이를 좀 맞출 수 있는 시기가 네.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차트 한번 잠깐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콜마 차트를 경쟁사인 한국콜마 차트를 먼저 좀 봐보도록 할게요. 뭐 한국콜마 최근에 좀 약간 주가가 조용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이 정도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기업 별로 없죠. 주봉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오늘 제가 이제 초이스를 한 코스맥스 차트를 보면 경쟁사 대비해서 코스맥스 주가 흐름이 생각보다 이렇게 굉장히 좀 밑으로 많이 쳐져 있죠. 근데 하반 경직성은 분명히 만들어놨고 이 떨어진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주식에서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 떨어진 이유가 상세가 되면 주가는 올라가지 말라고 해도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중국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중국 경기가
갑자기 이렇게 살아나진 않겠죠. 그러나 분위기 전환용으로는 굉장히 좋은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봉상에서 좀 잠깐 자세히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시장 대비 오늘 뭐 조금 올랐는데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정도면 시장에서 굉장히 힘든 종목군들이 많다는 뜻이 될 텐데 일단 저점은 8월 달에 잡은 듯한 느낌이고요. 약간 무상행하는 느낌, 그다음에 이제 정배열되려고 하는 느낌, 거래량도 좀 살아나는 느낌, 이런 느낌들이 앞으로 주가에 좀 우상행하는 흐름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요. 네. 일단 좀 단기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목표가는 16만 원, 로스컷 손절가는 약간 좀 러프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 12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한국콜마에 비해서 많이 못 갔던 코스맥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투자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은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 원인을 발본세권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내부 통제 강화 지원 등 중대한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그룹 부당대출과 신한금융투자 대규모 손실 등 잇단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를 직접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제 특례가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습니다. JM 웨이브와 현대기아차, 피트인이 신청한 교체식 전기차 배터리 충전 서비스에 대해서는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부여했는데 이는 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를 직접 교환해 충전 시간을 단축하는 서비스입니다. 현대차가 신청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기 택시 서비스도 이번에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습니다.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해 교통약자를 이송하는 맞춤형 동행 서비스 등도 함께 특례 지정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와 쿠팡, 홈앤쇼핑은 오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를 위한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로켓 배송 물류망을 이용한 빠른 배송 지원,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상품 개발 등입니다.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는 쿠팡은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협업으로 중소상공인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생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제약 바이오사 노보노디스크가 비만 치료제 위고비 국내 출시를 계기로 기존에 유통하던 또 다른 비만 치료제 삭센다의 공급을 줄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는 삭센다의 기존 물량 소진을 위해 국내 위고비 초도 물량을 제한적으로 풀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쟁사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의 국내 상륙을 앞두고 전열을 재정비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다만 국내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드디어 TSMC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 파이널 샷을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기 전망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반도체 실적을 소화하는 과정은 한국 증시가 10월간 계속해서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미국에서 만약에 경기 하강에 대한 이슈가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증시는 또 기대를 해볼 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국내 증시 이슈 잘 팔로우업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추운데 10월 중순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낮에는 너무나 더워요. 맞아요. 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 관리 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